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거친 숨소리의 침대에서 소름 끼치는 괴담. 지금 내 침대 밑에 누군가 있다. 아니, 귀신인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비염이 있는 내 숨소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분명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 침착하려 했지만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슬며시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떡하지? 고민 끝에 침대 밑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휴대폰으로 빛을 비추려 했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항상 곁에 두고 자던 폰이 어디 간 거지?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워졌다. 만약 밑에 뭔가가 있다면 바로 방을 뛰쳐나가야겠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미약한 빛의 방안이 어렴풋이 보였다. 방의 모습이 낯설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방을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드라마 주인공이라면 살아남겠지. 조연이라면 죽겠지만. 확인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먼저 방바닥에 먼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짐승의 눈동자가 보였다. 아니, 창백한 남자의 얼굴과 크게 벌어진 입,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보였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왜 사람이 있지? 계속 바라봤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밑도 끝도 없는 적대감이 그에게 생겨났다. 나는 나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줬다. 그런 내가 이렇게 강한 적대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는 떨며 목숨을 구걸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다. 갑자기 코웃음이 나왔다. 왜 내가 나를 무서워하지? 내가 가축을 바라보듯 했던 그 눈빛은 어디 갔지? 내가 아무리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았던 내 칼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잠깐, 이 기억들은 뭐지? 모든 것이 기억났다. 그랬구나. 아직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은 알겠다. 투명한 내 손에 피 묻은 칼이 쥐어져 있었다. 언제부터 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뭘 할지는 분명했다. 시익 웃으며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런데 넌 왜 그때처럼 웃지를 못하니? 두 번째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살이.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진동 소리에 깨자마자 강렬한 두통이 밀려왔다. 기억은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오전 10시, 박 과장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출근을 안 해. 미쳤어?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벌써 몇 번째야? 됐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기억은 박 과장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전화가 끊기자 기억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별것도 아닌 새끼가 꼴의 과장이라고. 때려치워. 벌써 두 번째 해고였다. 기억은 30대 후반인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유는 있었다. 대학 졸업에 해외 유학 2년, 석사 학위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억에게 술은 떼어낼 수 없는 존재였다. 슈퍼에서 소주와 라면을 사들고 돌아가던 중 길바닥에 누운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앓고 더러운 옷, 지저분한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동정심이 생겼다. 기억은 노인에게 슈퍼에서 사온 빵을 건네고 돌아섰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기억을 향해 달려들었다.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놀란 기억이 돌아보자 노인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기억은 노인을 밀쳐냈다.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염을 적셨다. 기억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기억은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노인에게 원망받을 일은 없었다. 아침부터 좋지 않은 일이 겹쳤다. 기억은 술을 마시며 나쁜 기분을 털어내고자 했다. 한 잔, 두 잔. 그러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노인이 보였다. 노인의 수염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다. 기억은 바닥에 엎드렸다. 나를 찾으러 왔구나.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왔다.
기억은 노인과의 사투 끝에 노인을 쓰러뜨렸고 경찰은 기억을 정당방위로 풀어줬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기억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따라오던 남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야.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 가기 전에 코인 노래방에 들렀어. 학교 시간과 학원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 시간을 때울 겸 몇 곡 부르려고 했지. 노래방이 있는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잡았어.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떡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지.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나는 노래방에 들어갔어. 그 당시 한적해서 나 혼자 방을 잡고 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목덜미에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듯한 느낌이었지. 코인 노래방 문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사이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어.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 남자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더니 빠르게 도망쳤어. 남자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 노래방 사장님이 CCTV로 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는지 방으로 오셔서 상황을 물었고 나는 남자와 마주친 일을 모두 얘기했어. 사장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나를 집까지 보호해줬어. 경찰은 남자를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 연락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혼자 노래방에 가지 않아. 네 번째 이야기 자살했던 우리 형. 우리 집은 시골에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논밭이 보이고 실개천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지. 나랑 형은 자주 놀러 다녔어.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봄날이었어. 그날따라 뭔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논밭 한가운데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일렁거리는 걸 봤어. 봄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그 순간 형이 내 시야를 가리며 손을 뻗었어. 형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 나는 형을 쳐다봤는데 그때 형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어. 눈이 크게 벌어져 있고 입은 비명을 지를 듯 크게 벌어져 있었지만 형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형은 내게 속삭였어. 보지 마. 형은 분명히 나에게 보지 말라고 했어. 그날 이후 형은 점점 이상해졌어. 나를 볼 때마다 보지 말라는 말만 했어. 형은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어느 병원도 형이 어디가 이상한지 알지 못했어. 결국 부모님은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은 형을 보자마자 봐서는 안 될 것을 봤구나라고 말했어. 그리고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했지. 굿이 열리는 날 부모님은 나에게 방 안에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몰래 굿을 지켜봤어. 불이 일렁이고 무당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때 형과 눈이 마주쳤어. 순식간에 불이 꺼지고 굿은 엉망이 되었어. 형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우리는 이사를 했지. 그 후 15년이 지나 형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형의 유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 보러 와. 제발 보러 와. 다섯 번째 이야기 저승에서 만난 할아버지. 오래전 중부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사고였지.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는 나였어. 젊은 시절 난 서울로 상경에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지. 그날은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던 길이었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산속이었어. 주변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들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지. 그들은 명단을 들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숫자를 맞추고 있었어. 갑자기 한 남자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현배가 없네.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들이 바로 저승사자라는 걸 직감했지. 설마 내가 죽은 건가? 두려움이 몰려왔어. 저승사자는 나를 찾기 시작했고 난 도망쳤어. 그들이 쫓아오면서 소리쳤지만 계속 달렸어. 그러다 땅이 꺼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
눈을 떠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고 그 앞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지. 내 새끼,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는 날 반갑게 맞아주셨고 나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 할아버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 하지만 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생각났거든. 할아버지, 나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날 안심시키며 밥부터 먹으라고 하셨어. 밥을 먹고 나니 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그때 밖에서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현배,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어서 나오지 못해. 할아버지는 저승사자에게 맞서며 나를 보호해 주셨어. 하지만 결국 난 돌아가야 했지. 할아버지는 내게 호패를 주시며 말씀하셨어. 넌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걸 지니고 가면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눈물이 났어. 죽지 않았다는 말에 기뻤지만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펐어. 할아버지와 작별한 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저승사자들이 다시 나타났어. 그들은 내 뒤를 쫓았고 난 호패를 잃어버릴 뻔했지만 빗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 의사 말로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어. 그날 이후 난 기적의 생존자로 불렸어. 하지만 요즘 가끔씩 검은 도포를 입은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마 내 시간이 다가오는 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직 갈 수는 없어. 적어도 내 자식들이 다 자랄 때까진 말이야. 6번째 이야기 사냥. 가을이 되자 추수가 끝났고 우리 가족은 사냥을 준비했어. 아버지는 샷건을 들고 웃으며 말했지. 이번 사냥철에는 어떤 사냥감을 잡아올까? 어머니는 갓 구운 파이를 꺼내며 대답했어. 적당하고 실한 놈으로 잡아오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따라가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셨고 결국 이번 사냥은 못 따라가게 됐어. 하지만 난 몰래 가방을 챙기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 사냥은 밤에 진행되니까 내가 따라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아버지와 이웃집 아저씨 알렉스는 사냥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나는 그들 몰래 따라다녔고 결국 아버지에게 들켰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나를 텐트로 데려갔어. 어머니에게 혼날 텐데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따라왔냐.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나를 사냥에 데리고 가기로 했어. 산 중턱에서 사냥감을 기다리며 우리는 조용히 숨어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짐승은 느린 발걸음으로 다가왔고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 문 열어라. 나는 괜찮다. 문을 열어라. 사람처럼 말했지만 분명 짐승이었어. 짐승이 가까이 오자 우리는 총을 쏘기 시작했어. 아버지와 알렉스 아저씨는 짐승에게 총을 쏘았지만 짐승은 계속 다가왔어. 나는 내 총을 쏘았고 짐승은 비명을 내며 쓰러졌어. 하지만 그 짐승은 내 총에 맞은 후 독이 퍼져 고기로는 쓸 수 없게 되었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짐승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7번째 이야기 판잣집. 어릴 적 나는 구미 시골에서 살았어. 그곳은 외지고 아스팔트 길도 없는 시골이었지. 주택도 드문드문 있었고 주변은 온통 논과 산뿐이었어. 그 당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사자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아. 다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밥을 먹으며 어느 집 사람이 실종됐다거나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 그 사건의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우리는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사촌 형은 틈만 나면 나를 뒷산으로 데려가려 했어. 정우야, 마지막이야. 이번에만 같이 가자. 진짜 가기 싫은데. 마지막이라니까. 뒷산에 작은 판잣집이 있었어. 사촌형은 그 판잣집을 발견한 후 그곳에 가는 걸 좋아했지.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는 게 싫었어. 판잣집 안에는 더러운 침낭과 삽, 쓰레기 봉투 등 잡동사니들 뿐이었거든. 놀 것도 없었고 분위기도 음침해서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형은 항상 그곳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 특히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 말이야. 친구랑 같이 가. 나 진짜 가기 싫어. 친구는 시간이 없대. 너랑 가는 거야. 빨리 따라와. 결국 나는 형에게 끌려 그곳으로 갔어. 파여진 길을 따라 20분쯤 걸어가면 그 판잣집이 나왔지. 그 집은 항상 열려 있었고 안에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인 흔적이 있었어. 형은 그걸 보고 집에 누군가 간 거라고 확신했어. 고무장갑 위치가 바뀌었잖아. 누가 왔다 간 거야. 형은 그게 신기하다며 또 다른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그냥 내려가고 싶었어. 형, 이제 그만 가자. 아무도 없잖아. 오늘은 분명히 저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결국 우리는 죽은 나뭇잎이 무성한 낭떠러지 위에서 한참을 기다렸어. 하지만 그날도 역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아무도 안 온다니까. 아니, 저기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봐야 하는 거잖아. 이상하지 않냐? 형도 짜증이 났는지 계속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 결국 형은 나에게 말했어. 정우야, 너 먼저 내려가. 할머니한테 내가 민식이네 집에서 잔다고 전해. 뭐? 형, 진짜로 밤새 여기 있을 거야? 응, 오늘은 꼭 그 사람을 보고 갈 거야. 그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형의 말에 난 겁이 나서 내려가기로 했어. 하지만 다시 산으로 올라가진 않았어. 할머니께 형이 민식이네 집에서 잔다고 말해드리고는 집에 있기로 했거든. 그러다 나는 깜빡 잠이 들었어. 한참 후에야 집이 소란스러워져서 눈을 떴어. 할머니가 고모와 통화하며 사촌 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나는 순간 아차 싶었지. 형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거야. 집안이 난리가 났고 어른들이 나에게 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 하지만 어린 마음에 나는 판잣집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끝날 것 같았거든. 그날 밤 8시가 넘어가면서 사촌 형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시골이라 밤이 되면 사방이 깜깜해졌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 어른들은 형을 찾으러 나갔고 집엔 나와 할머니, 동생들만 남았어. 나는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어. 결국 플래시 하나만 들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지. 발목을 몇 번이나 헛디뎌가며 판잣집 근처로 갔어. 형이 숨었던 자리로 다가갔는데 형은 보이지 않았어. 갑자기 낭떠러지 아래쪽에서 나뭇잎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혹시 형인가 싶어서 플래시를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때 창백한 손 하나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걸 봤어. 난 그 손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지. 그 손은 분명 형의 손이 아니었어. 나는 그 손이 다시 움직이는 걸 보고 미친 듯이 판잣집으로 달려갔어.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졌어. 급하게 판잣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차가운 바람이 불며 판잣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 그 순간 귓가에 기이익하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판잣집 안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어.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 그때 나는 눈을 살짝 떴어. 그리고 사지가 부러진 듯 흐느적거리는 여자를 보았어. 그 여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절벽에서 보았던 그 손의 주인이었지. 나는 그대로 판잣집에서 뛰쳐나와 산을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 사촌 형은 그날 밤 나를 찾으러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 형은 그날 나와 엇갈리면서 산에서 내려왔고 나중에 내가 판잣집에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 그때 형이 말한 걸 들어보니 형이 말한 판잣집 주인은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였대. 그 아저씨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돌진했을 때 형은 도망쳤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본 건 그 아저씨가 아니라 사지가 부러진 여자였지. 그 여자가 대체 누구였는지 지금도 알 수 없어. 8번째 이야기 인형의 집. 어릴 적 나는 인형을 아주 좋아했어. 내 방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매일 밤 인형들과 함께 잠을 잤지.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인형은 커다란 토끼 인형이었어. 토끼 인형은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였지. 어느 날 엄마가 새로운 인형을 싸줬어. 그 인형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 작고 어두운 눈, 얇은 입, 그리고 몸에 비해 너무 긴 팔과 다리. 하지만 엄마는 그 인형이 우리 집안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셨지. 난 인형이 조금 무서웠지만 엄마가 사주신 거라 방 한구석에 두기로 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평소와 다르게 인형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 특히 새로 들어온 인형이 눈에 띄게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인형이 조금 무서워졌지만 그저 착각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 다음 날 아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였지. 눈을 떠보니 인형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내가 분명히 진열해 둔 인형들이었는데 전부 엉망이 되어 있었어. 가장 이상한 점은 새로운 인형만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 인형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어. 며칠 후 그 인형은 점점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방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어. 방 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 인형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 눈빛은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가진 듯한 느낌이었어. 나는 그때부터 그 인형을 두고는 더 이상 편히 잘 수 없었어. 결국 나는 그 인형을 치우기로 결심했어. 엄마에게 인형을 치우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반대하셨어. 그 인형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두면 좋을 거야.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 나는 인형을 방에서 몰래 꺼내 밖으로 가져갔어. 그날 밤 인형을 치운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인형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어. 그 인형은 내가 버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인형을 멀리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기로 했어. 이번엔 절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인형을 버렸어. 하지만 그날 밤 인형은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어. 나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떨어졌고 그 순간 인형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았어. 그 후로 나는 그 인형을 볼 수 없게 되었어. 인형이 사라졌지만 매일 밤 내 방에서 들리던 속삭임과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그 인형이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9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비밀.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어. 지하실은 낡고 어두워서 부모님은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나는 항상 지하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 언젠가 한 번쯤 내려가 보고 싶었거든.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운 날이었어. 난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 지하실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어. 낡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지. 나는 지하실 구석을 살피다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낯선 일기장이 있었어. 그 일기장은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것 같았어.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했지.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비밀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문구를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계속 일기를 읽어나가자 점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일기장은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집 어딘가에 있다는 듯한 내용이었지. 일기를 덮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어. 그때 갑자기 지하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듯 계단을 올라갔어.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문을 닫고 숨을 헐떡이며 겨우 진정했지. 그날 이후 지하실 문을 다시는 열지 않았어. 그런데 가끔씩 밤마다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왔어.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그 일기장에 쓰여있던 그 비밀이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손님. 어느 날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여유롭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 그는 키가 크고 옷은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는 말없이 카운터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 커피 하나 부탁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차가웠어. 나는 커피를 준비하며 그를 힐끔 쳐다봤는데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어. 초점이 맞지 않는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 커피를 건네주자 그는 창가 쪽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도 그는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가게 안에는 그와 나 둘만 남아 있었어. 손님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나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와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 손님, 괜찮으세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쳐다봤어.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지. 이제 곧 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누가 온다는 건가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를 두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어.
그가 말한 올 겁니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 정리가 끝나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했어.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갑자기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이제 왔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덜컹하며 열렸어. 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도 그 남자는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허한 문을 지나쳐 사라졌지.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동안 가게 안에 남아 있었다. 그 남자가 말한 이제 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후로 가게 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 11번째 이야기 저주의 거울. 어느 날 나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이상한 거울을 하나 샀어. 그 거울은 금빛 장식이 화려한 옛날 왕족들이나 썼을 법한 거울이었어. 가게 주인은 그 거울이 저주받은 거울이라는 말을 했지만 난 그저 재미로 샀을 뿐이었지. 별다른 믿음도 없었고 그냥 장식용으로 방에 두려고 했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벽에 걸어두었어.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저 예쁜 장식품으로만 보였지.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게 됐어. 그런데 거울 속에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어. 분명 내 얼굴인데 내 눈빛이 아니었어. 차갑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 나는 그때부터 그 거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거울을 치우지는 않았어.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어. 그런데 거울 속에 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나는 웃고 있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방을 나왔어. 그 후로 나는 그 거울을 방에서 치우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벽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어. 마치 벽에 붙은 듯이 꿈쩍도 하지 않았지. 결국 나는 거울을 두고 잠을 자야만 했어. 그날 밤 꿈속에서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고 있던 그 장면이 반복됐어. 그리고 꿈속에서 거울 속에 나는 날 향해 손을 내밀며 속삭였어. 여기 있어.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 그 거울이 더 이상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날 아침 나는 거울을 치우고 집 밖으로 내다버렸어.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은 다시 내 방에 걸려 있었어. 12번째 이야기 심야의 버스. 대학교 시절 나는 자취를 했어. 하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이미 지하철이 끊겨서 심야 버스를 타고 가야 했지. 밤이 깊어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버스 정류장도 한산했어.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버스에 올라탔지.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버스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피곤해서 눈이 스르르 감겼어.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한 정류장에 멈췄어.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봤는데 누군가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특이한 점은 그가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걸어왔다는 거야. 나는 그가 내 옆을 지나쳐 버스 뒤쪽으로 가는 걸 봤어. 그가 지나가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다시 눈을 감으려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어. 그 사람은 버스 맨 뒤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앞을 돌아보며 눈을 감으려 했지. 그런데 버스가 몇 정류장을 지나도 그 사람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점점 더 내게 가까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때 버스가 또 한 정류장에 멈췄어. 이번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안이 너무나도 조용해졌어.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 나는 그 순간 다시 뒤를 돌아보았어. 그런데 맨 뒤에 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순간 소름이 돋아 눈앞이 캄캄해졌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스 운전사에게 달려갔어. 기사님,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디 갔나요? 하지만 기사님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대답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혼자 타고 있었잖아요. 13번째 이야기 학교 뒤편의 기숙사.
내가 다니던 학교 뒤편에는 오래된 기숙사가 하나 있었어. 이미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었지만 가끔 친구들과 농담 삼아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말하곤 했지.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기숙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학교 내에서 꽤 유명했어. 그날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던 중 우리는 기숙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 한번 들어가 볼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어. 나는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낡은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기숙사 건물은 너무나도 낡고 어두웠어. 층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가득했지. 건물은 텅 비어 있었지만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어. 우리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 그 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누가 있는 건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어. 문을 조금 더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어.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불이 꺼지고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어. 우리는 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묻더라. 너도 방금 내 이름 부르는 소리 들었어? 그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곳에 있던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였지. 그 이후로 우리는 그 기숙사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마다 그 기숙사를 지날 때면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